소포체에 대해서 말씀드릴게요. 소포체,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엔도 안쪽이라는 거죠. 엔도 안쪽에 플라스마 멤브레인 세포막과 비슷한 레티큘럼, 망상의 형태, 망상, 그죠? 꼬불꼬불하고 막 그 망상 뭐지? 채 모양의 이런 모양이 보인다는 거죠. 소포체,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그래서 ER이라고 해요. ER이라고 많이 줄여서 얘기하죠. ER, Emergency Room. 병원의 ER이 아니고 세포생물학에서 ER 하면 소포체. 집배원이 배달하는 소포가 아니고 소포, 작은 주머니를 뜻하는 말이다. 자, 소포체 캐릭터예요. 나는 역시 인지질 이중막으로 이루어진 세포 내 소기관인 소포체란다. ER이라고 엄밀하게 말하면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그랬지. 인지질 이중막도 사실 맞긴 맞는데 바이레이어를 갖다가 이중층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고 이중막이라고도 번역하기도 하는데, 이중막이라고 하면은 층 혹은 막 그런 얘기했지만 마이토콘드리아 같은 거 막이 두 개죠. 이런 걸 이중막이라고 하기 때문에 인지질 이중층이라고 하는 게 더 엄밀하게 수능처럼, 그렇죠? 정답을 고르는 그런 문제에 있어서는 엄밀하게는 이중층이도 맞기도 하지만 일반적인 인지질 이중막이라는 말도 많이 쓴다고 말씀드렸었어요. 자, 소포체는 표면에 단백질을 합성하는 소기관인 라이보솜이 결합하고 있는 조면 소포체, rough endoplasmic reticulum과 표면이 매끈매끈한 활면 소포체로 나눌 수 있다. smooth ER, SER과 rough ER로 나눌 수 있다. 조면 소포체, rough endoplasmic reticulum은 당연히 라이보솜이 붙어 있어서 단백질의 프로세싱에 관여하고,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은 지질 대사가 중요하고 약물 해독 작용에도 관여한다. 러프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조면 소포체의 주된 기능은 표면 라이보솜에서 합성된 단백질의 프로세싱이다. 자, 조면 소포체의 기능을 공부하기 전에 우선 몇 가지 용어를 배우자. 소포체를 이루는 납작한 주머니를 시스터널, 그리고 복수 시스터널, 그죠? 내날 이다 E를 붙이는 복수죠, 그죠? 그리고 안쪽 공간을 소포체 내강, ER 루멘이라고 부른다. 시스터널가 여러 개 있으면 시스터네, 루멘, 그죠? 루멘. 단백질 프로세싱이 뭔지 궁금하지? 자, 이런 형태를 그린 거는 이러한 소포체를 반을 잘라가지고 안쪽을 보이기 위해서 이렇게 그린 거예요. 실제로는 이런 중국 호빵 같이 생긴 게 여러 개 붙어 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죠? 연결되어가지고 내부가 연결되어 있죠, 이렇게. 단백질 프로세싱이 뭔지 궁금하지? 단백질 내 표면에 결합한 라이보솜들이 결합되어 있죠. 라이보솜이 만드는 폴리펩타이드는 일단 내 몸속에 들어가게 돼요. 루멘 안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이후에 폴리펩타이드의 폴딩, 접힘. 우리나라에서 접힘 그러면, 우리나라 말로 접힘 그러면 종이 접기, 이렇게 2차원적인 뭐 접힘을, 종이 학을 만들고 뭐 이런 거 이렇게 얘기하는데, 폴딩 3차원적인 형상을 만드는 것도 어차피 그려봤자 2차원으로 보이겠지만, 제가 2차원으로 그려도 여러분은 3차원으로 생각하셔야 돼요. 3차원으로 접히는 것도 폴딩이라고 해요. 폴딩, 접힘 혹은 글라이커실레이션, 당분이 붙는 거죠. 당분이 붙는 거, 글라이커실레이션 등의 변형을 통틀어서 프로세싱이라고 한다. 자, 나는 mRNA, 조면 소포체의 내강, 루멘이에요. 루멘, LUMEN. 나는 mRNA, 나는 조면 소포체 표면에 결합하여 표면에 붙어 있죠. 단백질을 합성하는 라이보솜. 나는 아미노산을 결합하고 있는 tRNA, 단백질이 루멘 안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소포체 내강, ER 루멘 안에 들어온 폴리펩타이드는 여러 가지 단백질 프로세싱 과정을 거치게 되지. 일단 첫 번째, 단백질 폴딩 과정을 거쳐서 단백질의 3차원 구조를 갖게 되는 것도 역시 소포체 내강, 루멘 안에서 일어나고, 제대로 접히지 않은 단백질의 수선, 단백질 접는 거 힘들죠. 종이 접기에서 학 접고 뭐 공 접고 그러는 거 사실 힘들잖아요. 폴리펩타이드를 접어가지고 죄송합니다. 단백질을 만드는 것도 쉽지 않아요. 그게 매번 100% 제대로 폴딩 되는 게 아니고 어떨 땐 잘못 접히기도 해서 이상한 모양이 만들어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냐? 고쳐야 되죠. repair. 그리고 N-glycosylation. 단백질 표면에 있는 아미노산의 단기의 N, 나이트로젠의
당을 붙이는 N-glycosylation이 어디서 일어난다? rough endoplasmic reticulum에서 일어난다. 접힘이라는 번역이 좀 어색하긴 한데 이렇게 3차 구조를 이루는 걸 뜻한다. 3차 원적인 구조를 이루는 걸 뜻한다는 뜻이죠. 자, 그래서 이러한 3차원적 구조를 어떻게 만드냐면은 ER 루멘 소포체 내강이에요. 시스테인 두 개가 적당한 거리에 있구나. 이 황화 결합을 만들어야지. 다이설파이드 본드를 만들어야지. 시스테인 SH 두 개를 산화시켜서 이렇게 SS로 만드는 것을 다이설파이드 본드, 이황화 결합이라고 하고, 그것을 도와주는 그 반응을 촉매해주는 효소를 이황화물 이성질화 효소, 다이설파이드 아이소머레이즈라고 불러요. 이렇게 두 개가 연결되어 가지고 이렇게 공유 결합으로 연결되는 거죠. 단백질 접힘, 폴딩의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는 이황화 결합이다. 그렇죠? 다이설파이드 브릿지가 이렇게 생겨가지고 이런 형태를 만드는 거죠. 폴딩에 아주 중요한 역할을 담당한다. ER 루멘 안에서 N-glycosylation은 단백질의 ASN이 뭐예요? 아스파라진 단기 일어난다. 글라이코실화 반응, 단백질의 당이 결합하는 것은 두 종류가 있어요. 두 종류. N-glycosylation하고 O-glycosylation이 있는데 N, 질소에 결합하는 것은 N-glycosylation, 탄소에 결합하는 것은 O-glycosylation이라고 불러요. O-glycosylation은 어디서 일어나냐? ER에서 안 일어나고 골지체에서 일어나요. 이거 꼭 외워두세요. 단순 암기 같지만 외울 건 외워야 된다. O-glycosylation은 골지체에서 일어나고 N-glycosylation은 소포체에서 먼저 일어난다. 무슨 소포체? rough endoplasmic reticulum, 조면 소포체. 여기 보시면 단백질의 아미노산 잔기예요. 쭉 있고 여기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여기서 아스파라진, 그리고 여긴 X, 프롤라인을 제외한 아무 아미노산이나 들어가도 된다는 거죠. 그리고 세린 혹은 트레오닌. 그래서 아스파라진, 그리고 X, 세린 혹은 트레오닌. 이게 바로 N-glycosylation이 일어나는 시퀀스예요. 이런 시퀀스가 보면 여기에 있는 아스파라진의 요 아미노 잔기에 당이 붙어 있는 경우가 많다.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나는 단백질을 당과 결합시키는 효소 올리고사카릴 트랜스퍼레이즈라는 효소이다. 올리고사카릴 트랜스퍼레이즈. 아스파라진 X 세렌트레오닌 아미노산 서열을 인지하여 당과 아스파라진의 아미노산 그룹을 결합시킨다. 순서는 N-말단, 여기가 N-말단 쪽, 그리고 쭉 중간 생략하고 이쪽 N-말단이니까 여기 N-말단 쪽에서 아스파라진 X 세렌트레오닌 C-말단이다. 당의 OH기와 아스파라진의 NH2기를 결합시킨다. 자,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은 이쪽이 이제 ER의 멤브레인이에요. 그리고 이쪽이 소포체 내강, 이 바깥쪽이 세포질. 자, 여기 보시면 돌리콜이라는 게 붙어 있죠. 돌리콜은 이러한 모양을 가지고 있어요. 여기 보시면 이 구조가 밑에 첨자로 14에서 24 무슨 뜻이에요? 이 구조가 14번 혹은 24번까지 반복될 수 있다는 거죠.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이 굉장히 길죠. 여기다 하이드로포빅하니까 얘가 실제로 리피드 같은 역할을 해서 이렇게 멤브레인에 박혀 있을 수 있다. 이게 굉장히 기니까 우리 포스포리피드들은 대개 이게 여기서 뭐 길이가 뭐 12개에서 뭐 18개 정도 되는데 이게 두 겹이니까 돌리콜은 여기를 통째로 이렇게 있으니까 이게 훨씬 더 길겠죠. 여기가 이렇게 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여기 인산이 붙어 있고 이게 돌리콜 포스페이트가 이렇게 생겼다. 돌리콜 포스페이트. 자, 돌리콜 포스페이트에 여기서 세포질에 있는 효소들이 뭘 붙여준다? 여기 당을 붙여주는 거예요. 육각형다, 육탄당이죠? 자, N은 뭐예요? N 아세틸글루코자민. M은 뭐예요? 만노우즈라는 당분. 그리고 G는 글루코즈. 글루코즈는 아직 안 붙였어요. 일단 세포질 쪽에서 돌리콜에 뭐를 붙이냐? N 아세틸글루코자민 하나, 둘, 두 개. 만노우즈 하나, 둘, 셋, 넷, 5개를 붙여요. 5개를 붙이고 이걸 이제 요건 세포질 쪽에서 붙이고 폴리페이즈라는 효소가 얘를 한 바퀴 뺑 돌려가지고 이 바깥에 붙은 부분을 소포체 내강 쪽으로 돌려준다는 거죠. 소포체 내강 쪽으로 돌려주면은 이렇게 이쪽으로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기 만노우즈 5개 그리고 N-아세틸글루코사민 2개는 세포질에서 돌리콜이라는 화합물 지질에 결합하고 나머지 여기 더 붙죠. 여기 5개인데 몇 개예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개죠, 아홉 개. 만노즈 4개가 더 붙고, 그리고 글루코스 3개는 소포체 내강 쪽 안쪽에서 결합한 후, 그렇게 되면 뭐가 돼? N-아시글루코사민 2개, 만노즈 몇 개? 9개, 글루코스 3개, 2개, 9개, 3개가 통째로, 합이 몇 개? 14개가 통째로, 14개가 통째로 폴리펩타이드에 결합한다. 여기에 이 폴리펩타이드의 아스파라진에 결합한다. 그 트랜스퍼를 촉매하는 효소의 이름은 올리고사카릴 트랜스퍼레이즈. 근데 여기서 몇 가지 텀을 더 외워두셔야 하는데, 자, 코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는 말이 있어. 핵이라는 거죠, 핵. 코글라이코실레이션. 루멘에서 일어난 N-글라이코실레이션을 코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고, 그 이후의 글라이코실레이션, 터미널 글라이코실레이션. 그러니까 글라이코실레이션이 크게 S자로 이렇게 써져. 글라이코실레이션, O자처럼 써졌네. 글라이코실레이션이 크게 두 단계로 일어나는데, 첫 번째는 코글라이코실레이션. 어디서 일어나요? rough ER 안에서 일어나고, 두 번째 단계, 세컨드 스테이지는 터미널 글라이코실레이션. 끝이라는 거죠, 끝. 터미널, 끝나는 거, 여기 끝내주는 거. 글라이코실레이션. 얘는 어디서 일어난다? 얘는 골지에서 일어난다. 골지에서 일어난다. ER에서 일어난 N-글라이코실레이션을 제목에 쓴 대로 코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고, 이 핵을 만드는 거죠, 핵. 메인 부분. 코글라이코실레이션은 어떤 형태다? 만노즈 2개, 만노즈 9개, N-아시글루코사민 2개, 글루코스 3개, 이 형태, 14개의 당이 붙어있는 형태를 코글라이코실레이션이라고 하고, 어떤 단백질은 코글라이코실레이션에서 멈추어 만노즈 함량이 높은 당을 가진 당단백질이 되고, 왜? 만노즈가 9개였으니까. 어떤 단백질은 골지 아파라투스, 골지체에서 터미널 글라이코실레이션을 통해서 갈락토즈는 코어에서 안 붙었죠. 살릭 애시드, 프루코즈 같은 이상한 복잡한 당 조성을 가진 당단백질이 된다. 터미널 글라이코실레이션은 골지 아파라투스에서 나중에 얘기해 주지. 조금만 기다려. 세포막의 글라이코프로테인이 세포 외부로 글라이코실레이션 된 부분을 노출하고 있는 이유는 루멘에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일어나기 때문이다. 자, 여러분 여기 세포가 있어요. 세포가 있으면 세포 바깥으로 이렇게 글라이코실레이션 된 당단백질이 붙어있는 경우가 많아요. 최종적으로 세포 내부로 당을 내밀고 있는 경우는 거의 없어요. 왜? 세포 외부로 내밀고 있는 당단백질의 이 당들이, 이게 인티그랄 프로테인의 이 당분들이 어떤 역할을 하냐? 세포 외부에서 마치 안테나와 같이, 여러분 지붕 위에 있는 안테나들은 뭐 TV 신호나 뭐 여러 가지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하지만, 세포 표면에 있는 당단백질의 당 부분은 세포 외부에 오는 여러 가지 신호 전달 분자들을 갖다 결합한다든가 이렇게 세포 외부로부터 신호를 받아들이는 역할을 해요. 당분이. 그렇기 때문에 당분이 붙은 글라이코프로테인 당단백질의 당분이 붙은 부분은 세포 외부 쪽으로 향해야 된다. 세포 외부 쪽으로 향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루멘에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일어나게 된다. 자, 여기 이분이 얘기하죠. 1번부터 따라가 봐. 왜 당단백질의 당이 세포 외부로 나올 수밖에 없는지 알게 될 거야. 1번, 이게 ER이에요. 이게 ER의 루멘이에요. 루멘 안에. 얘는 N-글라이코실레이션 되는 막관통 단백질. 여기 뭐 돌리콜에 뭐 당이 붙었다가 돌리콜에 한 바퀴로 왔다가 여기 올리고사카릴 트랜스포레이즈가 여기 코글라이코실레이션 된 형태 N-아시글루코사민 2개, 만노즈 9개, 글루코스 3개 요 형태를 붙여줬어요. 내가 ER 루멘 안에서 막 관통 단백질을 글라이코실레이션 시킨다. 그러면 ER에서 골지 아파라투스를 거쳐서 소낭에 쌓여서 세포막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중간에 생략됐지만 골지체가 있는 거예요. 골지체에서 뭐 더 이상 더 프로세싱이 일어나겠죠. 어떤 프로세싱을 했죠? 터미널 글라이코실레이션이 일어나서 여기까지 쓸 수 있을까? 네, 썼네. 소낭, 작은 주머니에 쌓여서 멤브레인으로 이루어진 작은 주머니에 쌓여서 세포막으로 이동한다. 세포막에 퓨전되는 형태를 나타내는 거죠. 세포막이 퓨전되는데 여기 글라이코실레이션 된 부분이 이 소낭의 안쪽에 있죠. 왜? 여기서 만들어지니까. 소낭이 여기서 떼어나가서, 이제부터 여기가 떼어나가가지고 소낭이 만들어지니까
어차피 이 글라이코실레이션 된 부분은 소낭의 안쪽 루멘에 있어요. 소낭이 여기 멤브레인에 딱 도킹하게 되면 이런 식으로 멤브레인이 합쳐지면서 소낭에 있던 내용물들이 밖으로 나가거나 혹은 소낭에 박혀있던 이 단백질이, 이 막관통 단백질이 세포막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이 루멘을 향한 이 방향은 어디 쪽이다? 세포 바깥쪽을 향한 방향이다. 세포 외부로 당을 노출한 막관통 단백질로 자리 잡는다. 그렇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글라이코실레이션이, 또 다른 주제, rough and plasmic reticulum은 단백질의 QC, 퀄리티 컨트롤, 품질 관리 센터이다. 잘 안 들렸냐? 다시 얘기할게요. 마이크를 안 차고 있어서. rough and plasmic reticulum은 단백질의 품질 관리 센터이다. 제대로 만들어지지 않는 게 어디 감히 골지체로 가려고. 일단 이 러프웨어 안에서 만들어진 후에 좀 더 꾸미기 위해서, 좀 더 최종적으로 완성되기 위해서 골지체로 이동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자격이 안 되는 애들은 골지체로 보낼 필요가 없다는 거죠. 미리 세포질 밖으로 분해돼 가지고 재활용 센터로 가든가. 잘못 접힌 단백질, misfolded protein은 세포질 밖으로 나가서 세포질에 있는 단백질 재활용 센터 프로테오점에 의해서 분해가 된다. 자, 그걸 뭐라고 부르냐? ERAD, Associated Protein Degradation에 의해 세포질의 프로테아점에서 잘못 접힌 단백질이 분해된다. 여기 잘못 접힌 놈이 있죠? 샤페론. 단백질의 폴딩을 도와주기도 하고, 잘못 접힌 단백질을 외부로 보내기도 하고 그런 역할을 종합적으로 담당하는 단백질이에요. 더 이상하게 생긴 애 이리 와봐. 샤페론은 단백질의 폴딩을 도와주거나 되게 많은 단백질이 혼자서 가만 놔두면 자기가 이 단백질을 이루는 폴리펩타이드의 R그룹 간의 상호작용 같은 거에서 저절로 접혀가지고 이런 3차원적인 모양을 만드는데, 아주 복잡한 경우, 여러분들 무슨 플라스틱 모델, 건프라 같은 걸 만드는데, 건프라 같은 건 별로 그렇게 안 복잡한데 얘들 플라스틱 모델 같은 거 만들면 너무 복잡해가지고, 나 손 2개인 게 너무 힘들다. 너무 생겼나? 누가 와가지고 좀 도와줬으면 좋겠다. 그래서 동생 불러가지고 동생 여기 좀 잡고 있어라. 내가 여기 붙여가지고 만들게. 이런 식으로 손 2개가 부족할 정도로 좀 많은 정밀한 작업을 요하는 그립식을 만들어 본 경험이 있는 분들이 아마 있을 거예요. 저는 있는데. 그럼 어떠세요? 어쨌든 이 단백질이 대부분 혼자서 폴딩을 하는데 가만 놔두면 수용액상에서 가장 안정화된 형태를 취하다 보면 저절로 폴딩이 되는데, 어떤 단백질은 구조가 너무 복잡해서 혼자서는 폴딩을 못하고 누가 도와줘야 돼? 다른 단백질의 폴딩을 도와주는 도우미 단백질인 샤페론이라는 단백질의 도움을 받는 경우가 있어요. 샤페론이, 그래서 너 이상하게 생긴 일로 와봐. 잘못 폴딩된 거죠? 너 이렇게 막 살았니? 내가 고쳐줄게. 그런데 얘는 건드리면 건드릴수록 더 망가진다. 제대로 고칠 수가 없다. 그럼 포기한다. 그러면 얘가 포를 통해서 세포질 밖으로 나가게 된다. 얘가 몸소 ER 아니에요. 여기 세포질 아니에요. ER 루멘 안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ER막의 채널까지 에스코트 해줬다. 세포질로 나간 단백질의 운명은, 여기는 세포질이죠. 이쪽은 세포질. 세포질에서는 나중에 배우겠죠. 여기 세포 E3 라이게이즈라는 효소가 유비퀴틴을 줄줄이 붙여서 폴리유비퀴티네이션, 유비퀴틴은 작은 단백질이에요. 얘가 많이 붙어 있으면 재활용 센터로 간다는 그러한 표지예요. 재활용 센터인 프로테아점으로 갈 단백질들을 표시한다. 내가 유비퀴틴을 붙이는 메커니즘은 꽤 복잡한데 7장 세포주기 배울 때 다시 배우겠어요. 그래서 E3 라이게이즈가 이렇게 붙이면은 E3니까 E1도 있고 E2도 있겠죠. 어쨌든 E1하고 E2가 지금 생략된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어서오세요 고객님. 유비퀴틴을 잔뜩 붙이고 있는 애들은 프로테아점의 고객이다. 그러면 이 안으로 들어가서 분해가 된다. 프로테아점은 단백질을 분리하여 재활용할 수 있는 아미노산. 그래서 분리하면 아미노산이 나올 거 아니에요. 아미노산들이 나옵니다. 세포질 내의 재활용 센터다. 유비퀴틴이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5개 붙었는데 5개 이상 붙은 단백질을 프로테아점이 물리적으로 인지해서 분해하는 것이고, 한두 개 붙어가지고는 인지가 안 된다. 폴리유비퀴티네이션이 되어야 된다. N-글라이코실레이션이 되어야 단백질 폴딩이 제대로 일어난다. N-글라이코실레이션 이후의 단백질 프로세싱은 골지체 편에서 다시 공부하자.
N-글라이코실레이션의 첫 번째 단계인 코어 글라이코실레이션만 어디서 일어난다고 그랬어요? rough ER. 그리고 터미널 글라이코실레이션은 어디서 일어난다? 골지체, 골지 에파르투스. 뜬금없이 N-글라이코실레이션 얘기는 왜 해? 이레드, ER-associated protein degradation 얘기하기 전에 진도가 거기까지 나왔죠. 자, 이제 교면소포체 얘기는 잠깐 접고 이제 활면소포체 얘기를 스무트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얘기를 하도록 할게요. 스무트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활면소포체는 얘기했듯이 가장 큰 기능이 지질, 리피드의 합성 장소이고 두 번째는 해독작용, 디톡시피케이션이에요. 리피드 바이오신테시스와 디톡시피케이션. 활면소포체는 모양이 다르죠. 조면소포체는 납작한 호빵 겹치는 것처럼 생겼다면 조면소포체는 마치 뭐 파이프 같은 형태로 막 이렇게 관 형태로 되어 있어요. 관 형태가 연결되어 있다 생각하시면 되고, 어차피 이 안도 루멘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인지질 이중층이니까 이렇게 인지질 이중층으로 이루어져 있죠. 스무트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왜 스무트냐? 표면에 꺼끌꺼끌한 라이보솜이 안 붙어 있으니까. 활면소포체의 주된 기능 중 하나는 지질, 리피드의 합성이다. 하나의 예로서 많은 리피드 중에서도 인지질 중 하나인 포스파티딜 이너시톨. 자, 여기 글라이세롤 백본에 여기 헤드그룹에 이너시톨이 붙어 있는 게 우리 포스파티딜 이너시톨이라고 했죠. 여기 이너시톨이 아니고 콜린이 붙어 있으면 포스파티딜 이너시톨, 에탄올 라민이 붙어 있으면 포스파티딜 에탄올 라민. 그죠? 인지질. 이 지질 합성을 촉매하는 효소는 주로 세포질 쪽에 존재한다. 이너시톨이 직접 붙는 게 아니라 CDP, 사이티딘 다이포스페이트 뉴클레오타이드가 붙어서 얘가 분해되면서 그 에너지를 이용해서 포스파티딜 이너시톨 합성 효소, 포스파티딜 이너시톨 합성 효소가 여기 이너시톨을 여기다 붙여준다. 그러면 다이아실 글라이세롤 여기 OH에 이너시톨 포스페이트가 붙으면서 포스파티딜 이너시톨이 만들어진다. 이건 효소는 어디 있어요? 세포질 쪽에 있죠. 세포질 쪽에 존재한다. 자, 그래서 새로운 지질의 합성은 주로 세포질 쪽에서 일어난다. 이 인지질 이중층 두 개. 얘는 루멘 쪽의 인지질, 얘는 세포질 쪽의 인지질. 그렇죠? 그런데 주로 새로운 인지질의 합성은 세포질 쪽에서 일어난다. 왜 그럴까? 예전에 문제 냈더니 너무나도 쉬운 문제임에도 불구하고 아무도 못 맞췄어요. 맞힌 학생들 몇 명이 있는데 그렇게 어려운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 이유는 바로 효소가 세포질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어려운 문제 아닌 거. 그런 문제 많이 있으니까 너무 걱정하시지 마세요. 앞에서 배웠지, 인지질은 인지질 이중층 하나의 층에서만 자유롭게 움직일 수가 있지만 친수성 머리가 소수성 꼬리 부분을 통과해야 하는 다른 층으로 이동, 플립플랍은 플립페이즈의 도움 없이는 거의 일어나지 않는다. 플립페이즈 아까 앞에서 나왔었어요. 볼게요. 플립페이즈 어디 있었죠? 네, 여기 있는 것도 플립페이즈죠. 분리코를 한 바퀴 돌릴 때도 플립페이즈가 사용되고, 스무트 ER의 바깥쪽 인지질 층에서 안쪽 인지질 층으로 보낼 때도 플립페이즈가 작용한다. 나 2장에서 조금 배울 마이토콘드리아는 인지질 중 파스파티딜 컬린, 파스파티딜 세린, 그리고 콜레스테롤은 외우실 필요는 없어요. ER에서 받아들이고 파스파티딜 에탄올라민은 ER에서 수입한 파스파티딜 세린을 디칼복실레이션, 카르복실 그룹을 하나 떼면은 포스파티딜 세린이 에탄올라민이 돼요. 세린이 에탄올라민이 돼요. 그렇기 때문에 주로 수입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인지질 내나 마이토콘드리아 줘야 돼. 얘 초록색으로 쉐이딩한 애 이름은 포스포리피드 익스체인지 프로테인. 세포질을 거슬러서 인지질을 이동시키는 거다. 왜? 인지질 자체는 하이드로포빅하니까 세포질 안에서 불안정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하이드로포빅한 부분을 가려주는 단백질인 포스포리피드 익스체인지 프로테인에 쌓여서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마이토콘드리아로 간다. 어떤 것들이 포스파티딜 세린, 포스파티딜 콜린 이런 것들. 자,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은 콜레스테롤과 같은 스테로이드도 생산하고 스핑고리피드의 전구체가 되는 세라마이드도 합성한다. 2장 지질 섹션에서 배운 스핑고신의 지방산이 하나 결합한 형태가 세라마이드다. 자, 잊어버리셨죠? 한번 다시 앞에 찾아가서 보세요. 세라마이드의 여기 요거 핑크색으로 쉐이딩한 게 세라마이드예요. 핑크색이라기보다는 살구색으로 쉐이딩한 거. 여기 OH에 포스포컬린 혹은 포스포에탄올라민이 결합하면 스핑고마이엘린이 된다. 스핑고마이엘린은
스핑고마일린, 세라마이드 얘네들 결합한 형태가 스핑고마일린이에요. 자, 세라마이드는 무슨 형태냐? 스핑고신에 지방산이, 파란색 지방산이 붙은 형태가 스핑고신이다. 앞에서 배웠죠? 그리고 콜레스테롤도 역시 활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진다. 자, 그리고 나이 합성은 소포체가 아닌 다음 페이지에서 배울 골지체에서 일어난다. 골지체. 자, 모든 지질이 다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 활면 소포체에서 만들어지는 게 아니고 지질 중에서도 이 희한한 놈 스핑고마일린은 골지체에서 일어난다. 스핑고마일린은 스핑고인지질, 스핑고포스폴리피드로 분류되고 나중에 공부할 세포막에서의 신호 전달에 중요하게 사용되니 이름 정도는 기억해보자. 스핑고신, 여기 지방산 붙어 있고 그 구조를 뭐라고 한다 그랬죠? 세라마이드. 근데 여기에 폴린이 붙으면 우리가 뭐라고 불러요? 스핑고마일린. 얘의 합성은 골지체에서 일어난다. 자, 활면 소포체는 지질대사, 특히 스테로이드 합성이 활발한 세포체에 많지 않을 거 당연하겠죠? 스테로이드 합성, 스테로이드 호르몬을 많이 만드는 조직이 있겠죠? 성호르몬, 섹스 호르몬을 만드는 테스티스, 오바리 등의 세포에 활면 소포체가 많고 성호르몬이 주로 이러한 지질 스테로이드 배경으로 이루어지니까, 그죠? 이렇게 만들어지니까. 또한 그리고 간 세포체에 활면 소포체가 많은 이유는 이제부터 얘기할 약물 해독 작용 관련 효소, 예를 들면 사이토크롬 P450 단백질이 많기 때문이다. 이 효소들은 주로 활면 소포체에 많다.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 일어나는 해독 작용에 대해서 공부를 할게요. 지질 합성 외에 활면 소포체 스무스 엔도플라스믹 레티큘럼에서는 드럭 디톡시피케이션, 약물 해독 작용이 주로 일어난다. 외부에서 들어온 독성 물질을 해독하기 위해서, 그래서 독성 물질 해독 작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은 이 외부에서 들어온 이 독성 물질에 뭘 붙인다? OH를 붙이는 거, OH. 왜? OH를 붙이는 이유는 물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서 네, PDF 리더로 사용하던 어도비 디스 리더가 자꾸 에러가 나가지고 이거 구독을 뭐예요? 이거 65,000원이나 주고 하는 건데 한 달에, 그죠? 그래서 친구들한테 물어보니까 그냥 PDF 리더는 웬만하면 엣지 써라. 엣지도 이렇게 어노테이션이 가능하다. 그리는 거, 그죠? 이거 훨씬 잘 그려지네요. 에러도 안 나고. 앞으로 이걸로 할게요. 그동안 에크로벳 리더 쓰느라고 이렇게 고생했네. 그래서 OH 그룹을 붙이는 이유가 독성 물질에도 OH 그룹을 붙이면은 하이드로필리시티, 친수성이 높아져가지고 훨씬 물에 잘 녹죠. 그러니까 배설하기가 쉬운 거죠. 배설하기가 쉽다. 제가 잠깐 멈추고 엣지로 PDF 읽으라는 친구한테 고맙다고 카톡 보냈어요. 이게 프로그램이 가벼우니까 렉이 없으니까 글씨도 훨씬 자연스럽게 잘 써지죠. 자, 박사라고 하이드로필리시티를 높이는 이유는 물에 잘 녹게 하기 위해서, 배설을 잘 하기 위해서. 그래서 이 반응이 바로 사이토크롬 P450가 촉매하는 하이드록실레이션 반응이에요. 자, 나는 간세포, 세포장애 세포의 활면 소포체에 존재하는 사이토크롬 P450야. 바로 하이드록실레이션을 직접 담당하는 효소란다. 450나노미터 파장의 빛을 가장 잘 흡수해서 이런 이름을 갖게 되었다. 프로스테틱 그룹 힘을 가지고 있어요. 프로스테틱 그룹, 제가 이거 편집을 아까 녹화를 마이크를 끄고 해가지고 설명을 들었었는지 안 들었었는지 모르겠는데, 프로스테틱 그룹, 보철 그룹이라고 하죠. 여러분 치아가 없으면은 치아에 대신 여기다가 임플란트를 해봤거나 틀니를 딱딱 붙이거나, 그게 바로 프로스테틱 그룹, 보철 그룹이라고 그러죠. 우리 기능을 못하는 거에 외부에서 추가로 기능을 주기 위해서 집어넣는, 이가 없는 부분들이 씹는 기능을 주기 위해서 틀니를 넣는 것 같은 그런 걸 보철 그룹이라고 하죠. 단백질도 아미노산만 가지고는 기능을 못하는 부분에 다른 분자를 집어넣어서 그 단백질의 특수한 기능을 부여해주는 그룹을 바로 프로스테틱 그룹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산소와 결합하는 혹은 산소를 운반하는 기능 같은 것을 줄 수 있는 힘 그룹이 사이토크롬 혹은 헤모글로빈 같은 단백질들이 많이 가지고 있죠. 자,
이건 힘을 역시 프로테틱 그룹으로 가지고 있는 사이토크롬 P450예요. 사이토크롬 P450. 자, 사이토크롬 P450가 촉매하는 모노옥시지네이션, 산소를 하나만 붙이니까. 자, 여기 RH가 바로 해독해야 할 그러한 물질이에요. R이라고 안 하고 왜 RH라고 했냐? 여기에 뭐 O가 가서 붙어서 ROH가 되니까 이제 H를 그린 거예요. R은 뭐 아무 분자나 되게 R로 표현하죠. 대부분의 분자가 다 H를 가지고 있으니까 그냥 R에다가 H까지 붙여서 그렸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얘가 해독을 할 그러한 분자이고, 해독을 하려면은 물에서 물 분자를 쪼개가지고, 물 분자 산소가 2개죠. 얘를 쪼개가지고 산소 하나는 얘한테 붙이고 나머지 하나는 물로 환원시켜서, 산소 하나를 물로 환원시켜서, 환원시키려면은 전자도 필요하고 수소이온도 필요하겠죠. 걔는 누가 주겠어요? 전자와 수소이온을 주는 조효소, 환원된 조효소인 NADPH 혹은 NADH가 전자와 수소를 주어서 자신은 NADP 플러스 혹은 NAD 플러스로 산화되고, 여기서 나온 수소이온 2개와 전자 2개는 각각 수소이온 하나는 산소 하나는, 수소이온 하나는 산소와 같이 가서 RH를 ROH로 만들고, 물 분자를 쪼개서 남은 산소 원자 하나는 수소이온 2개와 전자 2개를 받아서 뭘로 환원된다? H2O로 환원된다. 이게 바로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서 촉매되는 모노옥시제네이션 리액션이에요. 그래서 모노옥시제네이즈 활성이라고 부르죠. 위가 바로 내가 촉매하는 하이드록실레이션 반응이야. 산소 분자에서 산소 원자 하나만 뽑아서 기질에 붙임으로 모노옥시제네이즈 활성이라고 불리기도 한다. 나머지 하나의 산소 원자는 물로 환원된다. 그죠? 얘를 쪼갠다. 하이드록실레이션 반응은 드럭 디톡시피케이션 뿐 아니라 스테로이드 생합성 계열에도 쓰인다. 생합성에도 쓰인다. 윗 반응에 필요한 전자는 우리 환원된 조효소 NADH 혹은 NADPH가 준다. NADPH는 드럭 디톡시피케이션이나 스테로이드 합성 반응에 전자를 주고, NADH는 패티 애시드 하이드록실레이션에 전자를 준다. 나중에 배우겠지만 뭐 이미 알고 계신 분들도 있지만 NADPH하고 거의 뭐 전자를 좋아하는 정도도 같고 전자를 싫어하는 정도도 같고 수소를 좋아하는 정도도 같고 수소를 싫어하는 정도도 같고 거의 등가인데, 이러한 두 가지 조효소를 존재하는 시스템을 존재하는 이유가 NADPH는 주로 동화 반응, 물을 합성하는 반응에 많이 쓰이고 전자를 줄 때, 그리고 NADH는 이화작용에서 전자를 뺐을 때, 서브스트레이트에서 전자를 뺐을 때 많이 쓰는 거죠. 그죠? 그래서 서로 다른 두 개의 풀을 가지고 있다. 그 정도로 이해하시면 되고, 이건 나중에 우리 생화학 방송 강의를 찾아보시면 거기 설명이 잘 되어 있어요. 자, 왜 하이드록실레이션이 필요하냐? 아까 OH를 붙이면은 물에 잘 녹게 한다고 그랬죠? 자,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디톡시피케이션, 해독작용 말고도 스테로이드 생합성에도 사용된다고 했지, 위의 예처럼 콜레스테롤 여기다 OH를 붙이고 또 OH를 붙이고 또 OH를 붙이고 다양한 스테로이드 화합물을 만들 수 있는 거죠. 다양한 스테로이드 화합물을 만드는 반응에 우리 사이토크롬 P450, P452 관여한다. 자, 그래서 하이드록실레이션은 드럭의 수용 용해도를 높여서 배설을 쉽게 해준다. 자, 우리는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방향족, 주로 어떤 향기가 나는 고리 화합물 이런 것들이 주로 독성 물질로 많이 작용하죠. 우리는 특히 소수성이라서 보면 딱 소수성으로 생겼죠. 산소와 수소로만 이루어졌으니까 소수성이죠. 일단 세포 안으로 들어오면은 소수성 거대 분자, 뭐 DNA나 뭐 단백질 이런 데 달라붙어가지고 잘 배출이 안 된다. 그렇죠? 물에 안 녹으니까 어디 소수성 하이드로포빅한데 딱 달라붙어가지고 떡처럼 붙어가지고 배설이 안 돼서 뭐 DNA 같은 데 달라붙어서 DNA를 변성시킨다든가, 그죠? 돌연변이를 일으킨다거나 그럴 수 있겠죠. 그래서 얘들을 배설시키려면은 산소를 이용해서 OH를 붙여서 물에 잘 녹게 한다. 그래서 여기 좀 습한 색깔의 액체를 그렸지만 물에 잘 녹게 해서 소변을 통해서 배출시키게 한다. 보시면 OH를 잔뜩 붙였죠. 그렇죠? 하이드록실레이션 되어서 친수성이 증가한 PAH,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은 혈액에 녹아 결국 소변을 통해서 배출되게 된다. 하지만 하이드록실레이션은 주력을 좀 더 혁식하게 만들 수 있다. 이게 무슨 소리냐? 굉장히 역설이죠. 우리 하이드록실레이션 OH를 붙여가지고 결국 이런에다 OH를 붙여서 물에 잘 녹게 해가지고 배설시키려고 하는데 물에 잘 녹아서 배설이 잘 되면 좋은데 그런 와중에 그런 건 아니지만 어떠한 주력들은 하이드록실레이션 되면 더 독성이 심해질 수도 있다. 예를 들어서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PAH 중 하나인 벤조에이파이렌, 벤조파이렌 이게 주로 뭐 탄 고기에 많이 들어있는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게 바로 벤조파이렌이죠. 벤조파이렌은 하이드록실레이션이 되면 더 독성이 커져서 더 강력한 시노젠 발암원으로 변할 수 있다. 벤조파이렌은 우리나라 말로 벤조피렌, 콜체로, 담배 연기, 그릴에 구운 고기 등에서 발견되는 퍼스트 클래스 칼시노젠 1급 발암물질. 맛있게 먹으면 괜찮아요. 사실 이 양이 굉장히 많이 섭취해야지 약간 암 발생에 영향을 미치는 그 정도로 위안을 가지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저도 그래요. 자세한 거는 개인의 취향에 따라 다른 거니까. 어쨌든 그렇다고 그릴 때는 캠핑 가서 그릴에 고기를 안 구워 먹을 수 없잖아. 요즘 코로나 때문에 캠핑장 공용 캠핑장도 잘 못 가게 하는 경우가 많은데 특히 공립 캠핑장 같은 데가 되게 싸죠. 그런 데는 불 날까봐 어떤 때 불을 못 피우게 하는 데도 있어요. 그러면 참 캠핑까지 가가지고 불도 못 피우고 캠프파이어도 못 하고 무슨 재미로 있다 오냐 그런 경우가 많은데 굳이 캠핑에 역시 그 하이라이트는 이렇게 불을 붙여가지고 여기다 고기를 구워 먹고 액체 좀 섭취하고 그런 게 아주 즐거운. 시간이 5시가 다 되니까 역시 배고픈 시간이 됐어요. 자, 박사라고 다시 진도 나갈게요. 자, 내가 이러려고 하던 건 아닌데 사이토크롬 P450가 벤조파이렌에다가 OH를 막 붙이다 보니까 배설시키려고 했을 뿐인데 이렇게 희한한 놈이 되는 거죠. 나는 벤조파이렌의 안세포 스무트 ER에 사이토크롬 P450에 의해서 하이드록실레이션 시켜서 생겨난 괴물이다. 뒤늦게 에크로벳이 뜨느라고 잠깐 버벅거리는데 이제 에크로벳 안 써 너. 너무 그냥 계속 에러나고 PDF 편집하는데 이거 엣지로 쓰는 게 제일 좋네. 이름은 옆을 참조해. 이름 외울 필요는 없어요. 벤조파이렌 7, 8 다이하이드로 다이올 7번하고 8번인가 보죠. 거기 OH가 붙었으니까 다이하이드로 다이올 90 에폭사이드 여기 9번 탄소하고 10번 탄소가 이렇게 에폭사이드로 연결이 되어 있죠. 얘는 DNA에 결합하여 손상을 일으킬 수 있다. 이거 구조 할 필요는 없는데 또 DNA의 구안인에 여기 나이트로젠에 여기 전자가 누클레오필릭 어택 유기화학에서 배우신 분들이 있죠. 이렇게 해서 연결이 되면은 DNA 구안인의 염기에 이렇게 떡져서 붙은 거죠. 어덕트의 번역이 떡이 아닐 텐데 떡이란 말이 좀 더 이해하기 쉽죠. 떡진 게 이렇게 들러붙는 거야. 커다란 게. 이러면은 얘 구안인이 정상적인 베이스 페어링을 못 하겠죠. 그러면은 DNA 복제도 방해하고 DNA 페어링도 방해하니까 돌연변이가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구운 고기가 발암물질이라고 하는 이유는 구운 고기에 폴리사이클릭 아로마틱 하이드로카본 중에 하나인 벤조파이렌이 많이 존재하고 벤조파이렌이 발암물질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벤조파이렌이 우리 안세포의 스무트 ER 활면소포체가 가지고 있는 사이토크롬 P450, P450 엔자임이 모노옥시제네이션 시키는데 왜 모노옥시제이션 시키죠? 배설시키려고 하고 했던 것 뿐인데 배설은 안 되고 오히려 얘가 이렇게 DNA에 결합해서 돌연변이 원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그런 슬픈 사연을 얘기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물질이 발암물질로서 색깔 바꾸려면 어떻게 하나? 발암물질로서 이렇게 이쁘겠다. 발암물질로서의 가능성이 있는가 실험하는 에임스 테스트의 경우 옵션으로 하는 물질을 마우스의 간을 뽑아가지고 다른 간을 쓸 수는 없으니까 불쌍한 마우스를 희생시켜가지고 여기서 간을 믹서에 넣어서 갈아가지고
엑기스는 익스트랙트의 일본말이죠. 그죠? 추출물. 여기 사이토크롬 P450가 많이 있을 테니까 얘를 같이 처리하면은 그 물질이 하이드록실레이션 되면서 더 발암 포텐셜이 더 높아질 수도 있겠죠. 그죠? 같이 처리하기도 한다. 에임스 테스트는 박테리아인 나에게 돌연변이를 살모넬라 타이피뮤리움이라는 박테리아를 사용해서 돌연변이 물질, 발암 물질을 스크리닝하는 간단한 실험 방법이다. 이건 미생물 시간에 배우니까 미생물 교수님한테 공부하시도록 하시고 더 이상 자세한 설명은 여기서 생략하도록 할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